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회복지 실천론을 담당하게 될 송진영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크게 개인을 위한 실천, 가족을 위한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실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을 위한 실천은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은 가족복지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족복지,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이 세 가지 과목이 주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다루어지는 실천론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수업하게 될 사회복지 실천론은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제1장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한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또한 헌법 제34조에 있는 기본권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의 고유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고유한 사회복지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지식, 기술,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과해서 즉 지식, 기술, 가치라는 것은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라는 것은 이만큼 사회복지의 본래의 목적을 어떤 지식, 기술, 가치라는 어떤 전문가적인 이런 관점에서 즉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인가제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사회복지사 이런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직의 개념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실천은 원어로 얘기하면 소셜 웍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셜 웍에 대한 기원을 여기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있습니다. 이 메리 리치몬드 여사의 저서는 1917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917년에 어떤 책을 저서를 했느냐? 여기에는 사회 진단이라는 이런 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사회 진단한 책에서 처음에 개별 사회 실천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여기에 케이스 웍이라는 이걸 개별 사회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랙티스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프랙티스. 케이스 웍 프랙티스. 그러고 나서 이게 1922년도에 What is social case work? What is social case work? 케이스 웍에다가 소셜이 붙는 거지요. What is social case work이라는 이런 저서를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지금부터 이때부터 개별 사회 실천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Social Work Practice라는 이 말은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에 그리고 1922년도에 사회진단 또는 What is Social Case Work이라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려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원어로 얘기하면 Social Work Practice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셜 워크 프랙티스 즉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거기에 틀이라는 사회복지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틀은 다양한 이론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과 이 이론이 다양하게 있고 이 이론들이 모이면 하나의 이론적 틀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실천적 틀은 앞으로 계속 다루어질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친숙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핀커스와 미나한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핑커스의 민화는 뒤에 가면은 상세하게 나오는 사회복 실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통합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제시한 이런 핑커스 민화의 정의를 보면은 사람과 자원 체계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복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간의 교류하는 이런 거를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어떤 실천적인 목적이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하는 이런 거를 핑커스와 민화는 설명을 사회복 실천에 대한 정의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이라는 것은 소셜워크, 즉 개별사회 실천과 집단사회 실천 또는 지역사회 실천 이 두 가지 영역으로 각기 우리 사회복지는 실천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 두 가지가 각기 어떤 개별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따로따로 이게 서로 실천에 되는 수도 있지만 이것이 통합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이론가가 있는 핑커스와 민화입니다. 그래서 핑커스 민화는 인간과 환경, 이 체계들 간에 서로 교류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를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엠이라는 이론가에 의하면 개인 한 명 또는 개인들 사이에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활동, 이런 거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회 관계에 초점을 두고 또한 거기에서 손상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분이 보엠이라는 이론가에 의한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정의를 방금 해드렸던 메리 리치몬드 이 여사의 정의입니다. 메리 리치몬드 여사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 간의 부적응, 갈등 이런 것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존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라는 관점 이거를 충족시켜주고 어떤 규범에 적응 또는 순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메리 리치몬드 여사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메리 리치몬드 여사의 정의는 이전에 프로이드라는 이론가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이론가는 정신역동 이론을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단주의라는 이러한 학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과정에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능주의라는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메리 리치몬드 여사입니다. 즉, 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능주의에 영향을 줬는데 이 기능주의가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다룬 학문이 기능주의 학문이고 이거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여기 있듯이 1917년에 사회진단과 1922년에 와리스 소셜 케이스 웍이라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인간과 환경과의 관점에서의 이들 간에 서로 부조화나 부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어떤 규범에 의해서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정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리 리치몬드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김용일 박사님 2004년도에 까지 카톨릭 대학교에서 대학 원장으로 계셨던 김용일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한 외국에서는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과 22년에 사회복지 실천을 도입했다. 근데 국내에서는 김용일 박사께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용어를 도입했다라고도 가안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인간이 지닌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어려움을 개별, 집단, 조직, 지역사회 이런 관점에서의 도움을 제공하여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대학원장으로 계신 양옥격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 이 궁극적인 뭡니까?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개인, 소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 전체에서의 어떤 문제와 욕구에 관해서 어떤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지금 사회복지 실천이 다양한 이론과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소셜 케이스 워크라는 어떤 개별 사회 실천 관점에서 또 어떤 이론가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정의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문제와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현상들은 거기서 인간과 환경과의 어떤 상호 관계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특정 인간의 어떤 욕구화가 되었을 때 이런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들이 개입되는 거죠. 궁극적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욕구, 이거를 해결하는 데 대한 관심,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능력 신장이나 생활 과업의 수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능의 향상, 그리고 또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어떤 서비스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기에 있는 네 가지 것들은 지식, 기술, 가치라는 전문가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한 원조 활동이다라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안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이나 목표를 따질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 즉 NASW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NASW의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무엇이 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SW, 즉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의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역시 행복 추구권이라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구성원과 사회체계 사이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회복, 촉진시켜주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두 번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또한 역시 NASW의 시카고 회의가 1979년도에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제 발표에서 나온 이런 목표를 대체적으로 많이 목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보면은 사회와 환경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활동, 이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과 조직 간에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과 개인, 주변 환경에 속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가 되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조직 관점입니다.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이런 것이 네 번째 목표이고, 다섯 번째는 이 욕구는 자원과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 강화, 즉 인파워먼트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을 또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는 그러면은 사회적 기능 관점에서의 달성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지식기술입니다. 이 전문가의 기본적인 가치와 맞물리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실천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된다. 두 번째는 위기에 처한 집단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促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사회 정책 개발을 통해서도 사회 정의를 이루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를 제공해주는 인간의 운영을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체계와 개인 간의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 왜 필요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의 사람들의 인파워먼트, 즉 역량 강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원과 욕구 간을 서로 상호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런 수립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관계를 수정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걸 통해서 정책 개발을 우리가 또한 기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통제에 또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실천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문 기능에 있습니다. 자문 기능이라 하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도전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의 역할, 좀 더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촉진과의 역할, 뭔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네이블러, 즉 조력자의 역할, 이런 역할, 또한 동료들과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이 자문하는 기능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 관리 기능이 됩니다. 자원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욕구로 나타나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이 부족하면 욕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지금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중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할 일 없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건강하게 살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의료비 같은 것들이 일반 노인이 아닌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그들이 병이 생기고 좀 더 나아가면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이런 노인성 질환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시설관이나 어떤 가족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 인원들이 그거를 초과해서 넘쳤을 때 이들이 국가적으로, 가족적으로, 지역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즉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는 넘치는데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욕구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원 관리 기능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개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활동가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은 뒷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관리 기능에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오늘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 기능은 훈련가의 역할, 교사, 연구자의 역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게 되겠죠. 네 번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능, 증진에 대한 기능입니다. 예방적인 차원, 재활적인 차원, 치료적인 차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입니다.
사후 치료적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미 사후 치료가 된다. 그러면 병원비 한 달에 정부에서 약 100만 원 정도 비용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시설이나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 100만 원씩 역시 지원합니다. 즉 노인 치매 노인, 중풍 노인, 파킨슨 같은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월 200만 원씩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2013년도 기준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즉 사후 치료적 비용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빨리, 즉 욕구를 빨리 표출한 사람들 빨리 인지를 해서 그거를 전문가에 의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역시 사회적 기능 증진의 기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사회 정의 향상 기능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존립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주의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는 국가가 이익을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시장 메커니즘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사회 정의 향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이런 과목은 이런 학문은 어떠한 학문들과 어떠한 이론들과 연관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입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 즉 사회복지도 사회 현상을 다룹니다. 하지만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사회 현상과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언제 왜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죠. 반면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 구조를 연구를 하지만은 거기에 추가해서 거기에 복지라는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라는 관점과 연관돼서 자원이라는 관점과 연관돼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학문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사회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학을 심리학의 연장선으로 보는 이론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감이다. 안정감이다. 뭐 이런 것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심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게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 사고, 이거에 미치는 다양한 현상이나 심리 상태,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지만은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이런 측면이 심리학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의학과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역시 많은 연관성을 두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이 프로이드라는 이분이 1900년 초에 정신역동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 분석 관점에서의 다뤄져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신경학, 어떤 정신학 관점에서의 이론을 제시했고 그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기능주의를 거쳐서 인본주의나 어떤 클라이언트나 문제 해결 중심이나 뭐 생태 체계 이론이나 다양한 학문들이 여기 있는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정신의학과 상당히 많이 있다. 즉 인간을 어떤 병리적인 관점, 빈곤도 병리, 아픈 것도 어떤 병리,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병리적인 관점에 초점을 둔 게 사회복지의 초창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의학과 사회복지학을 많이 이렇게 연관돼서 보려는 이런 이론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런 정신의학적인, 정신역동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다루는 어떤 치유나 치료 방법이 아직도 사회복지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연관점이 있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의료 모델입니다. 또한 진단 모델입니다. 이런 의료 모델이나 또는 진단 모델에 입각해서 환자의 정신,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물을 치료하는 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거기에 추가해서 개인, 가족, 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기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받는 사람이 아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조금 영역을,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도와주는, 하지만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능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러, 즉 조력을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서 우리가 정신의학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개인의 어떤 병리 관점은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사회복지라는 거는 그 사람의 병리만 목적으로 그 병리에서 강점 같은 걸 발견해서 스스로 그 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뭡니까? 정신 역동 관점에 추가해서 거기에 임파워먼트라는 이런 관점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 정신의학과의 커다란 차별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또한 이론가들 간의 연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이지만은 넓게 보면 인문학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듯이 그렇지만은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 이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은 뭡니까? 고고학적, 민족지학적, 사회적 자료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문화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사회복지학에서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을 연구 영역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질적 연구 중에서 한 영역, 즉 그중에서 내용 분석 방법은 여기 있는 문화인류학과 유사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내용 분석법이라는 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은 방금 말한 내용 분석법에 추가해서 문화인류학의 어떤 질적 연구 방법론이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됐는데 그거는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실험 연구 그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은 서로 이러한 점에서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학,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 문화인류학 이런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겼습니다. 하지만은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학문을 다 포괄적으로 다 정의해서 쌓이는 여기 있는 응용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사회복지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문화인류학 등 지금까지 정의된 이런 학문 외에도 다양한 학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트세라피 같은 예술치료 같은 이런 것도 사회복지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자살 예방, 성폭, 가폭, 즉 성폭력과 가정폭력 또는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아까 말한 아트세라피 같은 이런 예술치료 같은 이런 예술학이나 이런 것들과 역시 사회복지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살이나 성폭, 가폭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회적 약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될 이런 대상자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성폭 가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연관된 이런 다양한 이런 학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학문에 어떠한 이론이라도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좀이라도 증진시킬 수 있고 좀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회복지의 지식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을 응용 학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학이라는 것들이 어떤 학문이냐 이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정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리 리치몬드 여사의 진단주의 관점에서의 기능주의로 넘어오는 이 중간 단계에서의 소셜 케이스 웍이라는 개별 사회 실천이라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NASW라는 전미사회복지사 협회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의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응용학문이라는 관점에서의 다양한 학문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